헝가리 정부가 세금 인상과 환경 규제를 동원하여 삼성 기업에 압박을 가했을 때 발생한 결과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고작 한국 기업 하나가 철수한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무너지겠느냐며 사태를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2배로 올리고 공장 가동률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했으며 심지어 50억 포린트라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기업이 감히 덤벼들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실제로 헝가리에서 철수하자마자 국가 경제에는 말 그대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15년 동안 헝가리 경제에 성실하게 기여해온 기업을 작은 나라의 기업이라고 무시했다가 결국 국가 경제가 붕괴되는 참혹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시 재무부 차관이었던 이시환입니다. 지금은 그저 깊은 후회만 남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날의 악몽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3만 명의 인구가 단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한 도시 전체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저의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절망감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운명이 결정된 그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긴급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투자지역 재검토 회의가 10분 후에 긴급 소집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소집했느냐는 질문에 김성철 차관의 이름이 나왔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모두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떼처럼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성철은 저를 비웃는 듯한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김성철은 삼성이 또다시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총성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엇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김성철은 삼성이 인프라 추가 지원과 세금 감면 연장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작 인구 5천만 명 수준의 소국 기업이 감히 그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에 회의실 전체는 분노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며 누가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 당장 혼을 내줘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자존심이 상하여 어떻게 감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외교부 차관인 최민호 씨가 손을 들어 삼성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상기시키려 했으나 김성철은 즉시 그를 막았습니다. 김성철은 최민호에게 당신이 헝가리 편인지 한국 편인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3만 명의 일자리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김성철은 일자리가 문제냐며 냉소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CATL 기업이 당장이라도 헝가리에 들어와 5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말이냐고 놀라서 묻자 김성철은 자신이 직접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눈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환경국 국장인 한영수 씨가 끼어들어 때마침 시민단체에서 배터리 공장 때문에 아이들이 병든다는 항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는 질문에 한영수 씨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김성철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성철은 괴드시를 우선 투자 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정국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그렇게 되면 지방세가 자동으로 2배가 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성철은 바로 그것이라며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된다고 소리쳤고 이 아이디어는 완벽하다고 자평했습니다. 최민호는 다시 반대하며 그것은 사실상 삼성을 쫓아내는 행위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성철은 교활하게 웃으며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특혜 없이 버티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위기는 급속도로 김성철에게 기울었고 다들 그의 편에 섰습니다. GDP가 고작 2조 달러인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우리가 EU의 핵심 멤버임을 상기시키며 이참에 확실히 보여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김성철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작은 나라 기업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철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바로 그거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고 최민호 씨만 끝까지 망설였으나 결국 그도 손을 들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김성철은 일어서며 이제 한국인들에게 헝가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보여줄 때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최민호 씨가 제 팔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걱정하는 최민호에게 저는 겁먹었느냐며 자신만만하게 반문했습니다. 20년이나 투자한 것을 버리고 갈 리가 없다며 이는 그저 허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김성철이 요즘 이상하게 중국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최민호의 말을 끊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며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다독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와인을 따르면서 아내에게 오늘 큰일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줬다고 말하자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는 삼성이 좋은 회사라고 들었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특혜만 바라는 기생충이라고 치부하며 그날 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삼성 측에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저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비서가 삼성이 5번째 연락을 해왔다고 보고하자 저는 무시하라며 누가 갑인지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망설이며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말했고 김성철 차관이 최근 중국 사람들과 비밀 미팅을 자주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헛소문이라며 짜증을 냈고 쓸데없는 소리는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밖을 보며 문득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멀리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설마 정말로 그들이 20년 투자를 벌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때 제 휴대폰에 발신자 불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곧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준비하세요. 라는 내용이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었으며 그 함정을 판 사람이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와 패스트 카운티 의회에서 세율 인상안이 통과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방사업세를 1%에서 2%로 올리는 내용이었고 저는 계획대로라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괴드시의 시장인 박준영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박준영 시장은 얼굴이 상기된 채 제 사무실로 찾아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삼성에 대한 세금을 2배로 올린다니 미친 것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우리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시민들도 원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박준영 시장은 시민이라니 어떤 시민 말이냐며 삼성에서 일하는 1만 5천 명 시민들은 무시하느냐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는 시장님도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며 헝가리가 언제까지 외국 기업에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맞섰습니다. 시장은 제가 괴드시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냐며 시민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며 한 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준영 시장은 주먹을 쥐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며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 후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시장이 나간 후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삼성 측과 면담이 잡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구진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전구진은 악수를 나누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정이 바빴다며 그들을 오래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둘러댔고 전구진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줘 감사하다며 정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헝가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저는 물론 알지만 시대가 변했다며 EU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전구진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그래서 세금을 2배로 올린다는 것이냐며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며 결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구진은 침묵 속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삼성이 낸 세금이 2천억 포린트이며 고용 창출 효과는 3만 명에 달하고 연구개발 투자만 500억 포린트였다는 자료였습니다. 저는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헝가리 대학과의 산학협력으로 매년 200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으며 장학금으로만 50억 포린트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제가 몰랐던 것들이었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구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같은 지역 독일 기업은 여전히 0.5%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솔직해지자며 이것은 명백한 표적 과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준비가 되었냐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협박이냐고 반문했고 전구진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일주일 안에 연락을 주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가 나간 후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며 외국 기업의 과도한 혜택을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홍보 담당관은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지 않느냐고 속삭였지만 저는 우리가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강행했습니다. 다음날 신문 일면은 제 발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삼성의 특혜 중단을 선언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배터리 공장 규제를 강화했다는 내용이었고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환경단체들이 갑자기 활발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배터리 공장 나가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라, 깨끗한 공기를 돌려달라 고 외치며 삼성 공장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누가 조직한 것인지 의문스러웠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김성철은 흡족해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조직했느냐는 물음에 그는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환경단체 그린 헝가리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린 헝가리는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단체로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보니 젊은 활동가였는데 너무 세련되어 보여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배터리 공장의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묻자 곧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정부가 더 큰 미래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더 큰 미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전구진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삼성이 5개월간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관련 문서를 보냈는데 환경 허가가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 공장을 가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었지만 일단 기회는 기회였습니다. 제보자가 익명이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조사팀을 꾸리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팀장은 평소 삼성에 비판적이던 오현식 환경국 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현식 국장은 법과 원칙대로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것이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조사팀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언론에 연락했는지 의아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5개월간 환경 허가 없이 운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허가 갱신 절차가 지연되었는데도 공장을 계속 돌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헝가리에서는 흔했습니다.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일단 운영하고 나중에 추임받는 것이 관례였죠. 다른 공장들은 어떻냐는 질문에 오현식 국장은 비슷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지금은 삼성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언론도 주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공정하게 하려면 모든 공장을 조사해야 하지만 일단 삼성부터 처리하자며 나머지는 나중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삼성 측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구진과 함께 법무팀장도 동행했습니다. 전구진은 격분하여 이것은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저의 질문에 그는 헝가리의 모든 공장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차관님도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행정지연은 정부 책임인데 왜 우리만 문제 삼느냐는 항의였습니다. 저는 법은 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법무팀장은 같은 기간 환경 허가가 만료된 독일계, 프랑스계, 일본계 공장 등 총 12개 공장 리스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죠. 그들은 왜 우리만 표적이 되었냐며 솔직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보했고 언론은 준비된 것처럼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음모론이냐고 했지만 전구진은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대사관에서 공식 문의가 왔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계속 이런 식이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폴란드나 체코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실무팀이 현장 조사를 다녀왔다며 전구지는 일주일 안에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미 언론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삼성에 50억 포린트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직후 삼성 주가는 폭락했고 한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일제히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삼성은 헝가리를 떠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 조직적이었고 플래카드와 현수막도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환경단체들의 후원금 출처와 주요 인물 배경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초음 피해 보상금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인 100억 포린트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린 헝가리가 이를 주도하고 변호사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우리는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성이 공장 가동률을 30% 줄이고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키고 주말 근무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신호였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후 주민 소송이 시작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EU 의회에서 헝가리 배터리 공장의 환경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조사단을 파견할 수도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바이며 EU의 개입이 삼성을 더욱 압박할 좋은 무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환경 영향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허가 사항을 처음부터 아주 깐깐하게 재검토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며칠 후 환경부는 삼성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면적인 환경 영향 평가 재실시 명령, 평가 기간 중 공장 가동률 50% 제한, 모든 배출 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이는 사실상 공장을 반쯤 멈추라는 명령과 같았습니다. 삼성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본사에서 전구진보다 훨씬 높은 강전무라는 사람이 직접 날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전무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는 농담할 상황이 아니라며 공장 가동률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만 강전무는 왜 우리 공장만 대상이냐고 냉소하며 옆에 있는 독일 화학 공장은 왜 가만히 두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강전무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이것이 표적 규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전무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 정부의 공식 투자 유치 제안서였습니다. 공장을 통째로 옮기면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은 체코 정부의 제안으로 부지 무상 제공에 인프라까지 깔아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전무는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며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손해를 보면서까지 헝가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협박이냐고 했지만 그는 현실이라고 일축하며 일주일 안에 모든 제재를 철회하지 않았으면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이미 핵심 장비 이전 계획을 세웠으며 결정만 하면 한 달 안에 실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정말로 떠날 생각이냐고 묻자 강전무는 차관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볼 것인지 적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저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성철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성철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엄포일 뿐이라며 진짜로 떠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미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 공장 건물과 설비, 인력을 다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말라며 중국 CATL이 헝가리에 관심이 있으며 삼성이 떠나면 바로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었지만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이 너무 조직적이라는 찜찜함을 토로했습니다. 김성철은 우리에게 유리하니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만족했습니다. 다음 주 환경단체들의 시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삼성은 헝가리를 떠나라, 깨끗한 공기를 돌려달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대가 공장 정문을 봉쇄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시위대의 플래카드는 너무 전문적이었으며 심지어 영어와 중국어로 된 플래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비서에게 환경단체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그린 헝가리의 후원금 대부분이 홍콩, 싱가포르 계좌를 통해 해외에서 들어왔으며 추적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불안감에 엄습했습니다. 그때 언론은 또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삼성의 유해물질 무단 방출 의혹, 직원 안전사고 은폐 정황, 5년간 암 환자 급증과 삼성의 연관성 등 터무니없는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고 이미 여론은 삼성의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65%가 삼성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철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느냐며 승리감에 젖었지만 저는 조사 문항이 너무 유도적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보 담당관은 특정 시간대,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7시에 일제히 기사가 나가고 있다며 마치 누군가 조율하는 것처럼 조직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삼성 공장을 지나가는데 평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공장이 어두웠습니다. 주차장에도 차가 별로 없었고 저는 정말로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삼성이 한국 본사에서 헝가리 사업 철수 검토를 안건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로 삼성이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커피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단계적 철수가 아닌 헝가리 공장 완전 철수였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모든 채널이 삼성 SDI의 헝가리 완전 철수 선언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보안 우려 및 사업 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이며 3만 명의 대량 실직 우려와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타격이 예상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발표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지속적인 규제 압박과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헝가리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모든 생산 설비는 폴란드 신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습니다. 30분 후 총리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총리실로 가는 차 안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의 절박한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총리실에 도착하니 장관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총리는 소리를 지르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질책했습니다. 저도 예상 못했다고 답했지만 총리는 3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설마라고 할 수 있냐며 책상을 쳤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지만 총리는 이미 발표했는데 무슨 수로 막느냐고 절망했습니다. 한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공식 항의하겠다는 매우 엄중한 톤이었다는 외교부 장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총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즉시 대책반을 구성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삼성을 붙잡아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점심 무렵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폴란드 신공장 건설을 공식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투자 규모는 30억 유로, 고용 인원은 5만 명으로 우리가 잃은 것보다 거의 2배나 큰 규모였습니다. 텔레비전에는 폴란드 총리가 환하게 웃으며 삼성 회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가 한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증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부다페스트 증시 5% 폭락, 포린트 가치 사상 최저,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속화, 재무부로 돌아오니 직원들은 우왕좌왕했고 포린트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긴급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3시, 삼성 협력업체 대표들이 몰려왔습니다. 삼성 물량이 90%였던 한 대표는 울먹이며 다음 달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다고 절규했습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대표는 일감이 없는데 지원이 무슨 소용이냐며 직원 300명이 뭘 먹고 살아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삼성의 일방적인 철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자들은 실직자 규모, 정부의 무리한 규제가 원인인지, 중국 기업이 대체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등을 쏟아냈지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궤드시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시청 앞에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정부는 뭘 했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며칠 전 환경단체 시위와는 완전히 다른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인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직접 실직 1만 5천 명, 간접 실직 1만 5천 명, 최소 3만 명 실직, 지역 경제 타격 연간 1조 포린트 이상 등 암울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성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CATL은 어떻게 됐느냐는 저의 질문에 김성철은 연락이 안 된다며 중국 기업이 갑자기 투자 검토를 보류해 세는데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중국 기업마저 우리를 외면한다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삼성 공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것을 보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자책했습니다. 새벽 3시,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너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쏟아지는 재앙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 발표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1차 협력업체 15곳이 폐업 신고를 했고 내일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소 같으면 출근 인파로 붐볐을 시간이지만 한산했습니다. 박준영 시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척하고 충혈된 얼굴이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가 죽어가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만 500명이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시청 민원실이 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던진 서류 뭉치는 자살 시도자 명단이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2명이었고 모두 가장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숫자로만 봤던 실직이 이렇게 잔인한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은 그중 한 명은 아내가 삼성에서 일했던 시청 직원이라며 15년 만에 집을 샀는데 이제 집도 직장도 날아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부의 대책을 말하려 하자 시장은 비웃으며 당신들이 만든 재앙인데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고 절망했습니다. 점심때 궤드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삼성 공장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원 몇 명만 서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일했다는 나이든 경비원은 이제 여기 아무도 안 온다며 한국 직원들은 떠났고 헝가리 직원들은 혹시 문이 열릴까 매일 와서 보고 간다고 쓸쓸히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자부심이었다며 유럽 최고의 공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권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폐업, 임대 편말이 즐비했고 평소 북적였을 식당가는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20년 된 단골 식당 주인은 오늘이 마지막 장사라며 울먹였습니다. 하루에 300명씩 왔던 손님이 이제 10명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아들이 삼성에서 일해 샜는데 이제 폴란드로 가야 한다며 가죽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집값이 폭락했다는 중개업소 사장의 한숨과 함께 40%나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매수자가 있을 때 이야기고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됐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번 주에 나온 매물이 가득했고 다들 부다페스트나 아예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정과장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삼성 관련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합치면 전체 세수의 40%를 늘렸습니다. 이는 믿을 수 없는 숫자였고 지방세까지 합치면 궤드시는 사실상 재정 파탄 상태였으며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줄 지경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 기업이 떠나는 것이 이렇게까지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사 2곳이 투자 계획을 보류했고 일본 전자회사도 증설을 취소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헝가리는 반기업 정서가 강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졌고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EU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헝가리의 투자 환경을 재평가하고 그린 딜 프로젝트 지원금 50억 유로 약 7조 5천억 포린트 부작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텔레비전 뉴스는 온통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연쇄 도산, 궤드시 실업률 20% 돌파, 헝가리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 차질. 충격적인 장면은 15년간 성실히 일했다는 삼성 노동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아이 셋에 아내도 협력업체에서 일해 샜는데 같이 실직했다며
울먹이는 그의 목소리는 정부를 믿었는데 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냐는 질문을 던졌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는 당장 삼성을 만나 무릎이라도 꿇으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삼성은 연락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은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삼성이 빠진 자리를 중국 CATL이 물 것이라고 했지만 CATL이 투자를 취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에게 한 일을 보고 다른 기업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성철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함은 사라지고 큰일 났다며 자신이 실수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는 CATL이 확실하다고 믿었는데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김성철이 누구에게 뭔가 약속받은 것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눈을 피하며 일단 삼성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은 폴란드 신공장 건설을 공식 발표한 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니 시민 인터뷰가 계속되었고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며 절규하는 여성의 목소리, 집값 폭락으로 대출금을 못 갚겠다는 이웃의 절망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수만 가정의 삶이었고 한 도시의 미래였으며 한 나라의 신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창밖으로 보이는 완전히 어두워진 삼성 공장은 죽은 도시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체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단체의 갑작스러운 등장, 언론의 일제 공격, 익명의 제보,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철수 발표 한 달 후 저는 텅 빈 삼성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불이 꺼지지 않던 곳이 거대한 무덤 같았고 정문에는 매각이라는 편말만 걸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이 공장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묻자 그는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유럽 전기차의 심장이었다며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등이 모두 여기서 나간 배터리를 썼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EU 위원장이 직접 와서 여기가 유럽 그린 딜의 핵심이라고 했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 전기차 50만 대분, 수출액 연간 200억 유로, R&D 센터 엔지니어 500명, 헝가리 10개의 대학과 산학협력 등 몰랐던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헝가리 엔지니어 교육 연간 300명, 현지 부품 사용률 매년 증가, 기술 이전 프로그램 수십 개 분야. 우리가 단순 조립 공장이라고 무시했던 곳이 사실은 기술의 보고였던 것입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익명 제보자를 추적할 수 없었고 가짜 이메일 계정에 IP도 위장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경단체 후원금 대부분이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의 해외 계좌에서 들어왔다는 조사 결과는 소름을 돋게 됐습니다. 그린 헝가리 대표 역시 작년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로 과거 이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 패턴 역시 조직적이었죠. 비밀리에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작년부터 삼성 유치를 준비했으며 우리가 압박하기 훨씬 전부터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인프라를 깔아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삼성을 내쫓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작년 가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 선언, 같은 시기 환경단체 등장, 겨울 우선 투자지역 해제 논의, 봄 무허가 운영 제보, 여름 삼성 철수.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다페스트에 남아있던 김이사 전 삼성 임원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김이사는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지만 이것은 계획적이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나라나 기업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물었고 김이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눈치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이사는 최근 중국 배터리 기업들, 특히 CATL의 움직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럽 진출을 시작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술력과 품질에서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그는 폴란드나 체코도 똑같은 패턴, 환경단체 시위, 언론 공격, 규제 강화템으로 압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배후를 알아챘고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만 이용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오만함이 이용당한 것이라고 뼈아픈 일침을 놓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김이사는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지만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진실을 밝히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이사와 만난 다음 날 한국 대사관에서 비공식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비밀 장소에서 만난 사람은 전구진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늦지 않았으며 본사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공장을 짓는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생산 공백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구진은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폴란드와 체코가 당했던 압박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소름 돋게도 우리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문서. CATL의 유럽 시장 장악 전략 5년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1단계 환경 단체 지원, 2단계 여론 조성, 3단계 규제 압박 유도, 4단계 경쟁사 철수, 5단계 시장 진입. 우리는 완전히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전구진은 우리가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폴란드와 체코는 달랐다고 했고 우리가 적대시했기에 우리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전구진은 헝가리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실한 보장을 한다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첫째,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공식 사과할 것. 둘째, 향후 10년간 세금과 규제를 동결하는 특별법 제정. 셋째, 이번 사태의 진상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할 것. 모두 쉽지 않은 조건이었고 특히 총리의 공식 사과는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전구진은 개인적인 조언이라며 저에게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 특히 중국과 연결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김성철 차관부터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성철 차관의 최근 1년 행적을 비밀리에 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김성철 차관이 작년에 공식 일정 없이 중국을 4번 다녀왔고 매번 CATL 임원들을 만났으며 스위스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정황이 은행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총리에게 삼성이 조건부 복귀를 검토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총리는 조건이 까다롭자 얼굴이 굳었지만 저는 이번 사태에 배후가 있으며 김성철이 처음부터 연루되어 있었다는 조사 내용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배후였다는 사실에 총리는 주먹을 쥐고 이런 매국노 같은 짓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긴 침묵 끝에 한국에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저에게도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할 테니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성철이 국가기밀 유출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연행되면서 김성철은 저를 향해 내가 너를 팔았구나. 너도 공범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역시 오만했고 실수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총리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었습니다. 총리는 떠나기 전 저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니 꼭 성공시켜둬야 한다고 했고 제가 시작한 일이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곳에 고개를 숙이러 가는 심정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한국산업부 장관과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장에는 삼성 최고 경영진도 참석했습니다. 총리는 준비한 연설문을 읽으며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 소중한 파트너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외부 세력의 계획적 공작이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당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구체적인 공작 내용을 묻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꺼내 중국 CATL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환경단체 지원, 언론 조작, 심지어 우리 정부 고위 관료 매수까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비슷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헝가리는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우리가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비공식 대화에서 전구진은 중국이 5년 전부터 이런 전략을 써왔으며 동남아에서 시작해 유럽까지 확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알지만 증거를 잡기 어렵고 중국 시장이 무서워 말을 못하는 나라가 많다고 했습니다. 헝가리는 경제가 박살났지만 그래도 진실을 깨달았기에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회담에서 삼성 부회장은 헝가리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헝가리의 인력과 인프라가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단계적 복귀를 검토하겠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나왔지만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1. 특별법 제정, 10년 세금 동결. 2. 투자보호협정. 3.
정기 협의체 구성. 4. 헝가리 한국기술협력센터 설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중국이든 누구든 외부 압력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는 약속했습니다. 귀국길에 총리는 집에 가면 언론과 야당의 총공세가 있을 것이라며 저에게 각오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했고 나라를 구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자마자 논란이 일었지만 삼성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일자리가 생긴다면 자존심쯤은 괜찮다는 지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수사팀장이 김성철 차관 집에서 나온 문서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중국 정부와 CATL이 공동 작성한 극비 문서인 프로젝트 드래곤 피로젝트 드래곤나드사이었습니다. 1차 목표 한국 기업 축출, 2차 목표 일본 기업 압박, 3차 목표 유럽 시장 70% 점유, 예산 50억 달러, 기간 2023년, 2028년. 중국 측 직인이 찍혀있는 이 문서가 공개되자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사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EU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이것은 경제전쟁이라며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헝가리가 진실을 밝힌 첫 번째 나라였기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드래곤 문서 공개 후 한 달, 유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U 외국인 투자 심사가 강화되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배터리 동맹을 결성했으며 중국 기업의 유럽 투자는 급감했습니다. 약속대로 삼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 재가동을 선언하며 1단계로 5,000명을 재고용하고 내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규모의 50%만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구진이 말했던 것처럼 신뢰는 한번 깨지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도 헝가리 한국기술협력센터가 문을 열었고 헝가리 청년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배터리 기술을 배우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교육생은 전에는 시키는 대로 조립만 했는데 이제는 원리를 배운다며 한국 선생님들이 기술을 숨기지 않고 파트너라고 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장인 김 박사는 기술은 나눠야 발전하며 진짜 경쟁력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과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괴드시에 다시 활기가 돌았고 문 닫았던 가게들이 하나둘 다시 열렸습니다. 상인들은 삼성 직원들이 돌아오니 손님이 늘었다며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폐업한 협력업체 중 절반은 돌아오지 못했고 떠난 인재들도 많았기에 완전히 회복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냉정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선택할 줄 아는 현명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BYD 등 중국 기업의 투자 제안도 들어왔지만 핵심 기술은 중국에 두고 단순 조립만 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1년 후 CATL이 유럽 진출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이 폭로된 후 유럽 전체가 중국 기업을 경계하게 되면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밀 전략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폭로로 인해 무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감옥에 있는 김성철을 면회했습니다. 초췌해진 그는 자신이 중국과 손잡는 것이 더 큰 미래를 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용당하고 버려진 바보였다며 매일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배웠다며 진짜 파트너가 누구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간 경쟁에서 우리는 때때로 졸수이 되지만 진짜 친구와 진짜 적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값싼 유혹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삼성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즉 겸손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얻었습니다. 이제 은퇴한 저는 후배들에게 오만은 재앙의 시작이고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작은 나라는 없다. 오직 작은 생각만 있을 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정부 고위 관계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작은 나라 기업이라고 무시했다가 국가 경제가 무너질 뻔한 이야기와 그 배후에 숨어있던 거대한 음모까지. 국제사회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글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에도 더 놀라운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